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화 교육학 합격자 발표를 맡게 된 서울생물 이보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학을 3번의 임용 동안 오로지 이선화 선생님과만 수업을 해왔습니다. 제 합격 비결을 묻는다면 사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선화 교육학 커리큘럼을 성실하게 소화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 임용 성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걸 봐서 용기가 난다기보다는 저의 처참했던 첫 성적을 알아야 용기가 나시겠죠. 제가 초수 때 1, 2월 강의를 들었었고, 이제 1, 2월 강의 두 번째 날이었나에 이제 처음 모의고사를 봤었습니다. 그때 제 점수는요 11점이었습니다. 네, 20점 만점에 11점이었고요. 심지어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시간 안에 다 쓰지도 못했다는 충격을 안고 공부를 시작했으나 초수 때 점수를 보시면 이렇게 20점이라는 만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수 때부터 교육학을 효자 과목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선화 교육학 커리큘럼을 성실하게 소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연 이선화 교육학을 어떻게 들으면 교육학을 효자 과목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수업과 평가 그리고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수업에서는요, 일단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줌렌즈의 기법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만큼 시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수업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뭔가 배우면서 학교 현장에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공부에도 적용을 해보면서 들으면 더 재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평가 측면에서는요, 형성평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형성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체크할 수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선화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1, 2월부터 쭉 운영하시는 모의고사를 참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학 카페에 여러 선생님들께 교육학 공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미리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질문에서 복습을 어떻게 하셨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저는 스터디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서 스터디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을 들을 때는요, 강의를 듣겠죠. 강의를 듣는데 이선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설명을 해 주실 때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구조도를 이렇게 저는 옆에 두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곧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3, 4월 강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 4월 강의에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은 예산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예산제도에는 대표적으로 뭐 품목별, 성과주의, 기획, 뭐 연기준 예산제도, 퍼트 등등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워야겠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처음에는 이선화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강의를 해주실 때 옆에 펼쳐뒀던 구조도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조도를 살펴보면 상위에는 교육행정의 실제가 있고 같은 레벨에는 교육기획,
뭐 이전에 배웠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것으로 교육 자치, 학교의 재구조화에는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장학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수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 머릿속에서 뭔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과 제가 새롭게 배우는 이 예산제도가 적절히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수업 내용이 좀 더 잘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시험을 칠 때 예를 들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과 장점, 단점을 2가지 쓰고 기획 예산제도의 장점을 2가지 쓰시오라고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 예산제도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서랍에서 빨리 꺼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시험을 칠 때 빨리 꺼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느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구조도를 옆에 이렇게 두고 수업을 들었을 때는 이 폴더와 파일 정리가 위계가 있게 잘 되어서 시험을 칠 때 굉장히 빨리 꺼내볼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을 때 구조도를 옆에 놓고 전체와 부분을 오가면서 들으시면 좋다라고 첫 번째 하나 말씀드렸고요. 2번째는 어떤 제도나 이론이 있으면 이선아 선생님께서 이게 등장한 흐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 그리고 품목별 예산제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선아 선생님께서 1, 2월 그리고 3, 4월 강의에서 이 기본서를 활용해서 설명하실 때 품목별 예산제도가 나온 다음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그 단점을 보완해서 등장하였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을 또 보완해서 기획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어떤 제도나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전의 제도나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 제도의 단점이 곧 다음 제도의 보완이 되어 장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곧 특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이선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흐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파악해 두었다가 공부량을 줄이는데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험 치는 사람의 자세로서 시험용 공부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선아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복습의 과정까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된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 옆에 보면 이렇게 논술과 객관식에서 출제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출제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론에서 어떤 부분이 기출이 되었는지 간단히 미리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는 여기에 보시면 기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출된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놓거나 좀 더 자세하게 적어두는 식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논술 완성 A2G를 펼쳐서 기출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구성주의 학습활동을 위한 학습 지원 도구, 자원, 그리고 교수활동을 각각 2가지 써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표시를 해놓을 때는 이렇게 교수활동 3가지에만 표시를 해두었는데 보니까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학습 지원 도구나 자원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을 놓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뒷페이지에도 도구나 자원 부분까지 외워야 한다라는 점을 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다시 수업으로 돌아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기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다음 이론을 설명하시면서 이선아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앞으로 출제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꼭 표시를 해두고
복습을 할 때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3, 4월 강의를 들으면서 표시해 두었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문제 프로젝트 밑에 문제 프로젝트는 어떤 특징 및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한다,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필기를 해놓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복습을 했냐 하면 첫째, 기출의 수준에서 인출을 해봅니다. 둘째, 인출 단서로 좀 더 깊이 있는 인출 단서를 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에서 문제 프로젝트의 성격 2가지를 말해라. 이렇게 인출 단서를 만들어 놓고 혼자서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2가지를 인출해 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번에 25년도 임용시험에 출제가 되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나온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은 무엇이며 단순히 어떤 게 나올까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할 것 같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좀 더 능동적이고 전이가 잘 되는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선화 선생님께서는 3, 4월부터는 현장 활용형 참고 자료를 같이 주십니다. 이 자료와 배운 이론을 연결하면서 들으시면 1차 활용형 문항이 저절로 대비될 뿐만 아니라 2차에 좋은 면접 재료가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선화 선생님께서는 작년 강의에서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현장 활용형 참고 자료를 많이 다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이론과 연계시켜 주시는지를 유심히 살폈고 그중에 쿠레레라는 윌리엄 파이너가 얘기한 이론과 연계시켜 주신 날 과연 그러면 실제로 쿠레레와 연결을 해서 학생과 상담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스터디원과 함께 가졌습니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가진 건 아니고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려고 하는 시기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었고 스터디원인 선생님께서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으면 쿠레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 같은가 이런 식으로 같이 상황을 설정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와 같은 교육 심리학을 배우고 나서도 제 공부에 적용을 해보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재수 때 15.33, 즉 .33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 이 .33이라는 점수를 어떻게 하면은 1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메타인지 기술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 활용형 참고 자료에 등장한 트렌드와 연결시키거나 자신의 공부와 연결시켜서 한번 학습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재미있고 뭔가 전이가 잘 되는 그런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형성평가를 알차게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성평가를 할 때는 평가가 곧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모든 평가를 잘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초수 때는 형성평가를 많이 틀리면 굉장히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선화 선생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다라는 말씀에 저도 혹해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이건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틀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형성평가의 과정을 제 이해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태도를 체크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적절한 폭과 깊이로 공부하고 있는지 범위를 체크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하고 나서 복습을 하실 때조차도 여기까지 외워야 되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의 한편에는
안 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형성평가에 출제되고 나면 스스로를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아, 외우자라고 잘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적절한 범위만큼 공부하고 있는지 또 체크할 수 있으니까 형성평가도 알차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제게 온 질문의 한 3분의 1 정도는 모의고사 관련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형성평가를 학습의 과정으로 생각했던 것과 더불어서 실전 연습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매 모의고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모의고사에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끔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모의고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초수 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두 번 모의고사를 빠진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후회가 많았습니다. 모의고사의 과정 또한 학습의 과정이고 또 그때그때 겪을 수 있는, 시험장에서 겪을 수도 있는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의고사에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의고사에 참여하여서 저는 첫 번째로는 시간 부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초수 때는 시간 부족이 많이 문제였기 때문에 개요 작성 시간을 10분 이하로 줄이는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만의 서론을 대충 만들어 놓고 돌려 썼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이 유의미한 성장을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하고 거기 나온 주제를 갖다 씁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해놓고 이해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주제를 갖다 씁니다. 서론을 잘 쓰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잘 쓰시겠지만 저처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만능 서론을 만들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건을 반영하지 않는, 빠뜨리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보통 개요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초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하십니다. 여기에 교육과정, 여기에 교육평가, 교수 이론, 교육행정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몇 달 작성을 해보니까 빠뜨리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본문으로 옮겨 쓰기 전에 내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까 하다가 스터디원의 방법을 차용해서 이렇게 4칸으로 4분면을 나누어서 적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개요를 적는데 한 영역을 한 칸에다가 적습니다. 한 영역은 한 칸에 적고 영역을 적을 때 옆에 배점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배점이 4점이라는 것은 항목을 4가지 묻고 있다. 즉 조건을 4가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4가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글머리 기호와 들여쓰기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것을 보시면 교육 과정 파트에서는 4가지를 물었는데 여기 동그라미가 4개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4개를 다 썼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 동그라미에서 2개를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넘버링을 하여서 제 눈에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문으로 옮겨 쓰기 전에 제가 15개의 조건에 대해서 모든 개요를 작성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고 본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시험을 칠 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게 되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교육학 답안을 보통 1장 반 정도 쓰잖아요. 그런데 한 본론에서 2번째 단락 정도 쓸 때가 되면 손이 너무 아파서 글씨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이제 단일펜을 멀티펜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선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펜 추천도 자주 해주셨는데 그때 멀티펜을 쓰면 손에 힘이 필압이 높은 사람은 멀티펜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하셔서 멀티펜으로 바꾸었는데 손에 힘이 덜 들어가니까 긴장도 덜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 칠 때 긴장이 되는 순간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학습과 좀 더 관련된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서술 요령을 물어보시는 그런 수험생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저 또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채점이 잘 되고 내 스타일에 맞을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데는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첫째는 상호 채점 스터디를 하는 것입니다. 이선화 교육학 카페에서 채점을 같이 할 스터디원을 한 명 구해서 상호 채점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서로의 답안을 채점을 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는 것이 채점이 잘 되는 답이구나, 이렇게 쓰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업 시간에 나누어 주시는 대표 첨삭을 잘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시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 8월에 들었던 수업에서 나눠주신 대표 첨삭 자료입니다. 이 대표 첨삭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혹은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서 작성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것을 같이 적으면서 이렇게 서술해야 채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익힐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초수 시절에 특히 서론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주제 요약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대표 첨삭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술 요령을 익히고 싶은 분들은 대표 첨삭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재수 때는 입섬, 그때 당시엔 요약노트였는데요. 지금은 입섬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자료에 모든 모의고사 출제 내용, 현장 활용 자료 등에서 출제될 만한 요소들을 단권화해서 반복해서 보고 외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3수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론이 탄생한 배경과 그 흐름을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선택을 해서 기본서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3수 때 정리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당연히 선생님들 책을 읽으면서 큰 제목을 먼저 훅훅 훑으실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위계에 해당하는 걸 훑으실 거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덧붙여서 어떻게 했냐면, 중요하다고 하셨던 부분을 제가 인출 단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옆에 타이핑을 하면서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만약에 그날 교육학 시간에 스캐폴딩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스캐폴딩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선아 선생님께서 스캐폴딩의 방안을 알아두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신 부분을 제가 필기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를 하셨구나. 그렇다면 스캐폴딩의 예시를 적어도 3가지에서 4가지는 인출할 수 있어야겠다 하고 옆에 이렇게 인출 단서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조나센 파트였긴 했지만 스캐폴딩의 예시를 들어라, 사례를 들어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시험 문제를 내가 직접 출제하면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역동적 평가 같은 경우도 또 추가적인 예시로 살펴보시면 수업 시간에 하이라이트 해뒀던 부분을 이렇게
뭐 평가 대상은 누구인가, 뭐 평가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아니면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에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제가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문제를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시면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가 역동적 평가이다. 성인의 도움 속에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키워드를 알아보는 인출 단서로 바꿀 땐 어떻게 바꿨냐면, 땡땡의 도움 속에서 학생의 땡땡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바꾸었고요. 그래서 인출할 때는 성인의 도움 속에서 학생이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이렇게 인출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확실하게 외울 수 있게 인출 단서를 만들면서 복습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터디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강하고 약간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강제성이 주어지면은 좀 더 추진력 있게 공부하는 성향이었고요. 또 초수 때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왜라는 그런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뒤로 넘어가는 게 너무 찝찝해서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터디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효과는 제한 시간 안에 적정 분량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출 스터디를 했었고요. 인출 스터디는 주로 직강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짝 스터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하지 않는 스터디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아까도 강조드렸던 상호 채점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우선 상호 채점 스터디는 9월 모의고사를 인강으로 들었던 제가 인강을 좀 더 밀리지 않고 들으면서,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도 꾸준히 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강은 수요일 날 강의가 다 올라오겠죠. 화, 수 저녁에 이렇게 강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강의가 올라오자마자 수요일 24시까지 답안 PDF를 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답안 제출이 늦으면 채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페널티도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조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4명이서 스터디를 했는데 2명씩 돌아가면서 짝을 지어서 서로 채점을 해주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선아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을 우리도 채점 기준으로 삼자라고 나름의 채점 기준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밴드에다가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각자 답안 폴더에 이제 수요일까지 답안을 올리면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채점을 해서 올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상호 채점 스터디를 통해서 정말 9월 모의고사를 인강으로 들었음에도 하나도 밀리지 않고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후반기를 잘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터디를 통해서 지속성 있으면서도 파워풀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재수 시절에 왼쪽에 있는 이 문구와 그림은 제가 재수 시절에 제 요약 노트에 받았던 이선아 선생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사인을 아침에 펼쳐보면서 속으로 화이팅을 외치고 교육학 공부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시는요,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요. 제 학교 선배님께서 저를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시로 전하고 싶다면서 한번 소개해준 시입니다. 그래서 삼수 시절에는 이 시를 보면서 그래,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을 하자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공부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스스로를 잘 다독여 가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도 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선화 선생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선화 선생님의 힘냅시다, 화이팅을 들으면서 힘을 내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스스로도 담대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할 일을 해나가면서 교직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선화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달려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멋지게 합격하셔서 저와 교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